안녕하십니까. 밀리터리 덕후 길동이가 인사드립니다. 충성! 오늘 제7탄은 지난번 6탄 내용의 결사항전 축성령을 방어하라는 내용을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력한 적 제3사단, 4사단이 의정부선까지 밀고 내려오니까 유재용 준장의 7사단과 2사단장에서 보직에 힘든 이행근 장군의 2사단 소수병력으로 어떻게든지 의정부 밖으로 북한군을 밀어내려고 우리 군은 발버둥을 쳤을 것입니다. 적 선두부대는 축성령 고개를 넘지 못하고 있던 적 주력들은 전차를 포함해서 개울물이 빠지면 물고기들이 오글오글 모여있듯이 바글바글 했답니다. 그래도 무슨 무기가 있어야 우리가 적 전차를 파괴하죠. 소총으로 쏴요? 기관총으로 쏴요? 아니면 81mm 박격포로 쏘겠나요? 축성령을 방어하고 있던 우리 군은 어찌하든지 축성령을 지키려고 온갖 힘을 다해서 총과 포를 쏘아댔지만 적 전차는 꿈쩍도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 군은 무차별적인 기총 사격수를 향해서 가끔 전차폭 한두 발로 정제진에서 쏴버리면 흔적도 없이 우리 군대의 진지들이 먼지와 함께 사라져버리곤 하는 모습을 보고 망연자실 넉나간 상태로 우리 군은 겁먹고 무너지고 말았답니다. 그래서 오늘 제7탄에서는 축성령에서 적들이 질주를 잠시 막아내고 우리 군의 큰 용기와 반전의 힘을 불어넣어준 두 가지 무용담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째 인물은 김풍익 포병소령입니다. 김풍익 소령은 충남 예산에서 1921년에 출생하였으며 1948년 육사 7기생으로 인간하여 6.25 전쟁에 육군 포병학교 교도대 대대장으로 광복 이후에 미군으로부터 공여받은 M3 경량 105mm 곡사폭 91문 중 일부로 포병 양성교육을 막 시작하려던 찰나에 대전에 있던 2사단이 의정부 전투에 투입된다고 그러니까 육군에서는 이 포병부대를 차출해가지고 유일하게 2사단 지역에 편성을 해서 투입을 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금오리 지구에서 적 T-34 전차가 물밀듯이 내려오는데 포병과 함께 가지고 있는 전 화기로는 사격을 해도 잠시 주춤거림도 없이 밀고 내려오면서 보이는 대로 우리 군의 진지들을 진이기며 내려오더랍니다. 105mm 곡사포는 글자 그대로 사거리 11km 정도인 곡사포입니다. 지금도 우리 군이 사용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좋은 말로는 가장 기본포라고 말을 합니다. 이 포병들은 보병부대 후방에서 전방 관측장교의 유도하에 산 너머, 강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적에게 사격하는 전장에서 기본적으로 운용하는 무기인데 김풍익 소령이 보니까 아무리 쏴대도 끄떡도 하지 않는 적전차는 부르도다처럼 밀고 내려오고 여기저기에서 우리 군의 아비규환과 패배의식으로 아래로 무너지고 있을 때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결심으로 적전차 선두부대들이 100m, 50m 지근거리까지 오도록 기다렸다가 직사하기처럼 사격을 해서 밀려오는 선두전차들을 파괴함으로써 같이 싸우고 있던 7사단, 2사단, 기타 나고병들이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 했다고 합니다. 김풍소는 여기에 멈추지 않고 제2탄, 3탄을 발사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던 중에 뒤따르던 적 전차가 정제준으로 사격을 해서 현장에서 직사했으니 정말 슬프고도 하늘도 무심하구나. 그 나이 겨우 29살이었으니 그 젊은 나이에 축성령 고지에 젊은 피를 뿌리고 장렬히 산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중령으로 추사되긴 했습니다만 그는 후손도 없이 곱디고 온 부인 한 사람만 덩그러니 이 세상에 남겨둔 채 영원히 축성령의 꽃이 되어 지금도 그의 추모비만 축성령에 세워져 있으며 터보학교는 풍익당이라는 강당이 그 이름을 따서 세워져 후배 포병인들을 양성하는데 이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김풍기 소련과 함께 일부 부대원이 현장에서 사망을 했는데 인근 마을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마을 인근에 묻어두었으나 아직도 그분들의 시체를 찾지 못해서 지금도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한 채 축성령 어디엔가 떠도는 영혼으로 남아있다는 안타까운 사연도 여러분들께 함께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육군 사관학교 성도대의 출전을 축성령 전투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때 육사 생도 1기 즉 10기생이 1년 과정을 거의 끝내고 졸업을 2주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4년 과정의 첫 생도 2기는 입학한 지 불과 25일로 M1 소총을 겨우 다룰 수 있고 총이나 쏠 수 있었다는 애숭이들이었다고 합니다. 육사 생도들을 축성령 전투에 투입한 것을 나중에도 많은 논란을 가져왔지만 여기에서도 최병덕 참모총장의 명령으로 1기생은 분대장이나 반장이 되고 2기생은 대원이 되어서 1개 전투대들을 편성 축성령 전방 포천 지역에 투입하라 이렇게 하였답니다. 이런 증언은 육사 교관으로 있다가 중대장이 되어 포천 전투에 투입됐던 이원엽씨 훗날 국회의원이 됩니다마는 회고담에서 증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원엽의 증언에 따르면은 100여 명의 생도들을 데리고 포천 쪽으로 이동하여 부평이라는 곳에서 밤새껏 호를 팠답니다. 부대 편성을 보면 300여 명의 대대병력으로 조암 중령이 대대장으로 하여 3개 중도를 편성하였는데 이때 이원엽 중대장은 3중대장이었습니다. 이들이 어느 정도 진지 구축을 완료하고 나니까 26일 새벽이 되니까 적은 일제히 포병 사격 후에 적들이 능선으로 새카맣게 기어오더랍니다. 적은 생도대대 옆에 포진하고 있던 우리 경찰대대를 유린하고 생도대대 쪽으로 덤벼들어서 적 1개 중대를 죽을 힘을 다해서 격퇴했는데 적의 강력한 화력 지원으로 다시 공격을 해와 생도들은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져 후퇴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와중에 생도대대장 조암중령이 전선을 무단이탈해서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적 수중에 들어가 있다가 다시 우리 쪽으로 넘어왔지만은 그의 행적이 증명이 안 돼가지고 이적 행위가 판명이 되어 현장에서 총살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 축성령 전투에서 육사 생도들의 전쟁 참가를 재평가하느냐 하면은 육사 1기생은 262명 중 70명이 전사하고는 실종이 됐고 2기생들은 227명 중 81명이 전사 혹은 행방불명이 되어 27%의 많은 손실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들의 짧은 순간의 방어와 실사단 1년대장 함준호 대령이 적의 탱크 포화에 27일 아침에 맞아가지고 즉사했지만은 적의 남침 속도를 최대한 정지, 군대 용어로는 돈자라고 그럽니다. 정지시킨 것이 그나마 서울 시민들에게 좀 시간을 많이 벌게 해서 철수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북한군들도 남침하면서 탱크 부대 운용을 일부를 좀 방향전환을 했어요. 이것이 나중에 결정적으로 한강다리를 폭파하게 되는 원인도 되긴 했습니다만 이건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길동리가 직접 생도 1기생으로 전투에 참가했던 당시 32사단 사단장이었던 신현수 장군의 증언을 직접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아직 군대, 특히 야전에는 전혀 적응할 기회도
시간도 없었던 동기생들이었지만 목숨을 아끼지 않고 축성릉 전방에서 싸워서 그나마 적의 주력이 밀려오는 것을 잠시 주춤거리게 한 것이 후일 우리 육군 작전 운용에 큰 변화를 주었다고 회고하기도 했으며, 신윤수 장군은 후일 본인이 육사 생도신분으로 군단장으로 재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포천 가산면에 가면은 육사 생도 참전 기념탑이 있는데 그때를 그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독자님 여러분, 오늘 저는 축성릉 전투의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 군대가 충분하게 훈련되고 정리되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만큼의 전쟁을 훌륭하게 해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서울 시민들의 탈출 러시와 한강단들의 폭파와도 연계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축성릉 전투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다고 봐야죠. 다음 제8탄에서는 개성에 주둔하고 있던 우리 1사단의 분전 상황과 옹진반도의 혈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독자님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70년 전에 우리 선배들이 싸웠던 6.25 전쟁의 상흔들을 생생하게 전해드리기로 약속하며 길동면에 이만 물러갑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종성! 웃으면 마음이 새로워